저 궁금한 거 있는데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옛날에는 그 아까 관심사병 말고 고문관 그거는 그냥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지. 저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최근에는 관심사병을 의무적으로 20%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요. 만들어야 된다고 해요. 근데 A급, B급, C급으로 또 나누는데 A급은 자살 유발 고위험군이고 B급은 경제적 빈곤자, 한부모 가정의 사람을 환경적인 걸로 판단을 해요. 또 C급은 동성애자 뭐 이런 걸 이게 관심사병이라고 해서 그러면 저 사람은 관심사병이야 이렇게 낙인을 공표하나요? 저 그게 궁금하더라고. 그러면 굉장히 이런 게 살기 그게 힘들어질 공표 것 안 같거든요. 하겠죠. 당연히 공표를 안 하는데 윗사람은 어떤 게 생기냐면 이게 네. 제도예요. 방금 말씀. 뭔가 잘못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를 도입한 건데,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군은 이거예요. 하려면 다 하고 아니면 말고요. 그러니까 할당량을 줘버려. 그러니까 없으면 없어도 되는데 굳이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써놓고 하죠. 다만 이게 뭐냐면 그러면 상담을 하라고 해. 그러면 누가 불려가? 네. 저기 장교한테 불려가서 뭐 하고 왔냐? 안 물어볼 수도 없잖아. 뭐 이런 거 묻던데요? 그렇게 전파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별로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네. 야, 그거 신경 쓰지 마. 고참이 아주 좀 뭔가 인성이 있고 그런 거 좀 근데 고참이 뭔가 삐뚤어지고 너 그래?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경우도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좋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도입한 건데 거기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자. 이건 또 말이 안 되지만 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획일화된 군대의 문화가 계속 별도의 문제를 계속 만들긴 만들어. 그렇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군대 문화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런 개인 간의 충돌 아니면은 그 왕따 문제, 집단이 어떤 개인을 괴롭히는 문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대응하는 그런 대응 역량, 그다음에 문제 사병을 어떻게 지정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보호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그 방법들 이런 것들이 낙후되어 있어요 지금. 네. 왜 낙후되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국가가 어떤 정신병적인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한테 무료로 해주겠다 했을 때 방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방을 붙여. 네.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정신과 병원에서는 국가에서 무료로 정신치료 무료 상담을 한다고 하니 주민 여러분께서 많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보내면은 네. 거기 가는 순간 정신병자처럼 맞아.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이 날 텐데 가겠느냐 이거지. 그런 것들을 이 공식 조직이 잘 주워 담아야 되는데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심지어 네. 학교에서도 양호 선생님께서 어떤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정말 최대한 점심시간이나 이렇게 애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가서 상담을 하곤 하는데 군대에선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됐을 거예요. 만약에 중대장이 새로 왔어. 전입을 왔는데 뭐 이렇게 있겠죠. 문제사병 뭐 A, B, C, D 뭐 이게 있고 뭐 이렇게 A, B, C 누구 있겠지. 그러면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야 이거 얘들 중에서 혹시 사고 나면 이건 내가 또 승진도 안 되고 힘들 거 아닌가 하니까 관심 갖겠죠. 얼마나 기분이 나쁘 관심을 갖는데 과연 카운셀링 교육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접근하는 것들을 다 어느 정도 잘할까 하는 그 의구심도 들지만 그러면 거기 뭐 하사관들이 오래 있으니까 그 사병들에 대해서는 우리 그 부사관들이 잘 알 거 아닙니까?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니까. 그러면 그 얘기를 또 듣겠죠? 그 주관도 개입될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뭐 고참이 누구를 갖다 했을 때 야 거기 관심사병인데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만약에 발설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얘를 힘들게 하지만 나에게 문제 생겼을 때는 얘는 관심사병이고 문제사병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해를 해도 빠져나갈 구멍은 있는 거야. 이게. 그렇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정말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개인적인 인격이나 인권을 우리가 소중하게 하지 않으면은 전투력이 엄청난 손상을 가져오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그런 문제, 그래서 아까 이제 모병제 얘기하다가 우리가 다시 뒤쪽으로 왔는데, 저는
근본적으로는 모병제를 찬성하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러나 결국은 모병제 쪽으로 가긴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 그 아들 하나 있는데 군대 보내려고 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제가 영상 준비하긴 했는데. 그랬어요? 한번 보고 볼까요? 갈까요? 네. 그죠. 5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마친 장병들이 육군 훈련소에서 가족들과 만납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차려놓고 모처럼 가족의 정을 나누지만 부모의 마음은 밝지만은 않습니다.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 등 아들 또래의 군인들이 잇따라 안타까운 희생을 당하는 게 남의 일 같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지금 우리처럼 교육 수료할 때만 보고 한 번도 못 보고 죽어버렸잖아요. 아주 너무 가슴이 아파서 막 많이 울었거든요. 부모들은 자식들이 군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원했습니다. 인성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인간교육. 따뜻하게 보듬어야 할 그런 동지들을 이렇게 구타하고 그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조직적인 은폐를 일삼는 군대를 믿을 수 없다며 암호를 만들어 아들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부모도 있습니다. 한 귀퉁이에다가 빨간 볼펜으로다가 뭐 이렇게 체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아예 편지를 어떻게 뭐 접는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표식을 나고 솔직히 얘기하기 싫습니다. 아들하고 둘이 그런 암호를 정하고 갈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어머니의 심정으로 훈련소를 찾았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모님들 마음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 운영을 군대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은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 아까 미군 얘기하셨잖아요. 저도 전방에서 근무를 하면서 미군들하고 합동훈련도 하고 다 해봤는데 미군들 훈련하는 강도는 확실히 달랐어요. 철저하게 온 몸이 정말 땀에 아주 이게 젖도록 훈련을 하고 사적인 것들은 또 사적인 대로 또 이렇게 자유가 있고. 정리가 되는데 우리는 훈련을 하고 돌아오면은 내후반 들어오기가 겁나는 문화였어요. 그 당시. 그렇죠. 네. 그래서 훈련 외에는 사실 그래서 뭐 군인들 기상 시간을 아마 이렇게 1시간 늦춘다고 이렇게 했는데 전 좋은 생각이라고 봐요. 우리가 지금 전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군인들이 뭔가를 해야 돼요, 사실. 스마트폰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폰 도입도 전 좋다고 봐요. 네. 지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 상황이고 맨날 뭐 작전 나가서 전투를 한다 그러면은 모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평화로운 이 상황에 있어요. 뭐 긴장 관계에 있긴 하겠지만은 그러면 그 몇십만 군대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거야. 뭘 해야 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가급적이면은 저는 그 사병들한테 뭐 무리하게 괜히 뭐 훈련을 위한 훈련, 일을 위한 일. 옛날에는 뭐 땅을 파고 다시 묻고 땅을 그렇죠. 파고 다시 맞아. 묻고 왜 일과 시간 뭘 해야 되니까. 삽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요소가 있을 거예요. 지금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 사병들이 뭘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본다면은 굳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시간 없으니까 저런 일 벌어지니까 피곤해가지고 골아 떨어지면은 왜 부하 간섭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간 계획을 잘 짜야 되는데 그래서 군으로서 해야 될 거를 열심히 하자. 좀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은 그 사적인 영역이나 이런 것들은 좀 풀어주고 이 방향만 잘 지켜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그 부모님 말씀하셨잖아요.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서두에도 그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군에서 교육을 좀 많이 좀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근데 참 이게 이제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꽤 많을 거예요. 근데 특히 군에 있는 지휘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어차피 돌아갈 곳을 정하고 온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뭔가를 자꾸 시키면 싫어하는 거죠. 싫어할 뿐더러 훈련의 어떤 내용을 얘기해도
잘 이제 집중도가 떨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방책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군에서 제일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장이라는 거예요. 병장은 일종의 계급 안에서 보면 병장 다음에 하사 미치거든요. 근데 하사가 병장을 못 건드려. 왜? 이 사람은 제대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죠? 제대가 얼마 남지 않은 병장은 아무도 터치를 안 해요. 뭐냐면 이 사람은 다시 돌아갈 사람으로서 이제 처음 들어올 때 그 고생한 것들을 보상해 준다는 얘기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야, 쟤 시켜봐야 뭐하냐. 이렇게 되는데 또 하나는 그동안의 계급으로서 차 있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푸른 거탑 이런 것들이 대변해요 사실. 그 안에 병장의 모습이 어때? 깔깔이 있고 앉아서 신소리 찍찍하고 뭐 이상한 일 시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계급 안에서 계급으로 존재하는데 군대 내에서는 군인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은 그걸 또 대우를 해줘요. 그러니까 군이 아닌 군을 만들어 놓고 이런 이상한 사조직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거를 보장해 줄 수밖에 없어요. 지휘관으로서는. 왜? 그것까지 빡세게 시키면 이제 거의 폭동 나겠지. 막 이런 거. 그 문화를 바꾸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징병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현상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내 청춘을 무료로 바쳐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의무복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깔려 있고 또 하나는 군대 계급이라는 게 지금 봐요. 의무복무를 하는 사병은 뭐 2년 몇 개월 왔다가 가. 네. 그죠? 요즘은 더 짧아요. 자, 장교들, ROTC 장교들 뭐 또 2년인가요, 지금? 네, 2년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따가 또 가. 그죠? 자, 솔직히 말해서 군대를 운영하는데 모든 조직원들이 같은 패턴에서 같이 움직여야 이게 집단이 움직이는 것이지 여기 왔다 가는 손님들이 더 많아. 대부분이. 그죠? 그러니까는 이게 강력한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일반의 직장에서는 선택권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하는데 페이가 안 맞고 하면 그만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의지와 충성도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 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건 맞지 않는 애들이 오는 거야. 또 갈수록 자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군인으로서 도저히 해야 될 일도 많아져요. 군인으로서 하기에는 부적합한 아이들이 자꾸 섞여서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에 자원이 많을 때는 걸러내면 됐지 물론.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사실 그 경영학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경영학으로? 그 훌륭한 사원을 뽑으려고 우리가 난리를 치잖아요. 네. 어느 조직이든지. 네. 훌륭한 사원을 뽑으려고 하는데 훌륭한 사원한테는 월급을 더 줘도 훌륭하지 않은 사원보다 몇 배의 효과가 있어요. 왜? 일은 몇 사람이 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한 명이. 자, 문제 사병이나 문제 사원이나 문제 주민이나 국민이나 문제 정치인이나 문제 공무원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성과가 떨어져. 교육을 시켜야 돼, 이건 또. 그럼 교육비 들어가죠? 문제 일으키면 감사해야지, 조사해야지, 보고서 써야지, 뭐 또 징계위원회 해야지. 그 비용 들어가죠? 그렇죠. 네. 또 주변에 그 과하면 과, 뭐 부문 부, 분위기 다 해치니까 조직 전체 어떤 효율이 떨어지니까 또 그 비용 들어가죠. 그죠? 그렇죠. 이 비용이 말도 못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좋은 인력을 뽑는 게 낫지, 가격이 싸고 품질이 나쁜 물건을 사다가 재놓고 하면은 나중에 그 처리 비용, 보관 비용, 뭐 이게 막 들어가잖아요. 요번에 세월호 사건 때 그 조명탄을 쐈는데, 뭐, 조명탄의 몇 프로가 불량률이라고 그랬더라. 제가 적어왔는데, 네? 1837발 중에서 715발이 6.6% 11억 원어치가 불발탄이었대요. 그거 보세요, 이게. 그러면은, 그거를 근데 90%가 20년 이상 보관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회사에서는 그 보관 비용은 또 어디가 있으면서 그 보관 창고를 지키는 그 사병은 또 그렇죠. 네? 있었을 것이고, 이거 쓸데없는 거 운반에다가 쏘는 그 시간, 비용, 노력,
그래서 인력도요, 의지가 있고 제대로 된 인력을 한 명 쓰는 게 그렇지 않은 인력 3명 쓰는 것보다 사실 더 경제적일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모병제를 검토하자. 뭐 당장 도입하자는 말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 돈 문제, 그 다음에 또 인력이 어느 정도 올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 어떤 합의가 돼야 되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그래서 그렇지만 단계적으로는 하자.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나 군대 가고 싶은 사람들은 일단 일지망으로 다 해서 모병제로 들어와라. 그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기도 하고 돈도 받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잖아요. 사병과 부사관과 그 다음에 ROTC 장교와 뭐 기타 뭐 장기 복무하는 장교, 직업 장교. 네네. 이게 다 다른 상황을 개선하는 방법은 제가 그냥 아이디어입니다. 이건 네. 뭐 답도 아니고 제가 그렇지만은 사병도 직업으로 들어와서 아주 약간 약한 직업으로 들어와서 내가 군생활 해보니까 재밌어. 조직생활도 재밌어. 그리고 보람도 있어. 나를 지키고 또 이거 계급장을 다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계급장도 더 높은 계급장으로 바뀌어. 굉장히 많은 남성들이 거기에 매력을 느끼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사실 소방대 근무하신 분, 경찰 근무하는 분들 다 위험해요. 다 위험하고 많이 소방하시는 분들 많이 불에 타서 죽고 사고로 죽고 하지만은 그거 하지 않습니까? 사명감과 가족을 부양하는 그 책임감과 이걸 가지고 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요새 군대보다도 소방하시는 분들이 더 위험하신 그렇죠. 분들이 많아요. 맞아. 너무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그래도 사람 구하려고 불길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본업이 바쁘고 힘들다고 해서 기피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사병도 직업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된다. 하고 나서 자기가 거기서 어느 정도 되면은 부사관, 장교, 그래서 그걸 하면은 연금도 타고 이런 직업군으로 다 저는 육성할 필요가 있다. 네, 기자인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한데 사병이 직업군인으로 이어질 수는 없나요? 자신의 의지한다고 해서? 흔히 말뚝 박는다고 그러죠. 그러면 뭐가 되냐면 사병이 부사관이 되는 거예요. 하사가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직업군인은 항상 이제 그 하사부터 되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군대가 이렇게 뭔가 좀 아구가 잘 안 맞는다고 그럴까?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게 뭐냐면 누군가는 지원을 해서 하사관으로 와. 근데 군대 온 지 한 6개월밖에 안 됐어. 근데 병장이야. 거의 2년 가까이 있었어. 그 뭐 육군사관학교 출신 이런 거? 아니 그게 아니라 병장이 2년 동안을 근무를 해서 이제 병장 됐어요. 네. 그러면 6개월 된 부사관보다 근무 경력이 더 높고 일을 더 잘하고 뭐 경험이 더 많아요. 군 경험이. 근데 부사관이 지휘를 하는 거야. 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흔히 말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병장이 왕따를 시켜 부사관을. 지휘 체계를 왕따시켜요. 그것이 잘못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계급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뭐 그분들 군에서 나름대로 많이 고민하고 연구해서 만든 계급제니까 그걸 부정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정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부사관들 10년, 20년, 5년 근무하신 분들인데 어느 날 대학 ROTC 교육받고 소위가 딱 분간을 해요. 그쵸. 그럼 그 밑으로 들어야 되는 거거든. 이게 지휘 체계가.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제 왜 그렇게 운영하는 건지 난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저에 뭐가 깔려있냐. 어떻게 보면은 학력이 군대를 또 지배하는 그런 또 시스템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느껴요. 네. 저는 뭐냐면 그거는 이제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미군 시스템을 자꾸 따라가는 거라서 그런데 미국 쪽에는 그 장교가 되는 과정과 그다음에 그 사병이 되는 과정이 다르고요. 그리고 장교가 되는 과정에 일종의 계급주의 중에 귀족주의가 좀 남아 있는 거지. 그 웨스트 포인트나 같은 이런 군 사관학교를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그 교육받는 자체가 틀리고, 뭐 장교는 무슨 권위 많이 갖고,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근데 어떻게 이게 좀 마감이 되냐면 장교가 흔히 말해서 장교만큼의 대우를 받는 사병들이 있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장교들이 최고는 뭐 포스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병 가운데도 별이 있어요.
그래요? 사병 지휘체계에서 별이 있어. 물론 그게 지휘체계 안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장교 밑이야. 하지만 명예를 주는 거지. 사병 가운데 명예를 줘. 그래서 계급이 우리는 하사 이렇게 해서 끝나잖아요. 네. 원사 뭐 이렇게 해서 한참 올라가. 그래서 거의 뭐 별 같은 사병 중에서도 그거를 그렇게 스텝을 받을 수 있게. 이제 보직. 그래서 군대는 네. 군대는 계급이 아니라 보직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그러니까, 있냐면요. 저희는 이제 그 원사, 음. 그러니까 끝이잖아요. 원사 이후에도 또 있어. 계급이. 또 예, 사병 가운데도. 뭐 무슨 소리인지. 그리고 원사 정도 되면 어떤 거에 되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원사 정도 모르겠네. 되면 말하자면은 일을 갖다가 어떤 일을 하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직이 달라지죠. 말하자면 일반 사병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일병 사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렵다. 체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좀 어렵긴 한데 그건 뭐 무슨 나름대로 새로- 저희가 얘기해 싶은 건 뭐냐면 군대 내에 보안 장치들이 자꾸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개념이 잡혀 있냐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기고 스스로가 스스로의 어떤 아이템을 생기는 거죠. 지금 우리 군대는 뭐가 문제냐면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해. 저 육군참모총장부터 쭉 그래. 이런 방안으로 해. 그러면 쭉 내려가 버리는 거야. 근데 그게 밑에서는 안 맞아. 그래도 가는 거야. 원래 이래 이렇게 음. 그냥.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근본적인 고민을 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제도나 법은 시대 상황에 맞게 바뀌게끔 돼 있는 거니까 필요하다면 군대 계급제도서부터 시작해서 군대 편제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재검토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지 국방개혁하면은 뭐 군수물자만 현대화시키고 뭐 첨단 장비를 도입하고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 군 문화 개선하는 거 이게 이제 그렇잖아요. 이 회사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이게 뭐 안정되고 뭐 이렇게 좀 단합도 되고 뭐 해야 이게 뭐 성과가 나오는 거지. 뭐 정말 좋은 뭐 일이 있어도 여기서 막 내부적으로 이렇게 혼란스러우면은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없으니까 이걸 또 국민들이 그렇잖아도 요새 경제도 그렇고 국민들이 잘 안 되고 이런 분들도 많고 또 각자의 일 바쁘신 국민들이 세월호 터져가지고 몇 달을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제 또 그것까지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느냐 또 이거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각자 좀 맡은 책임을 열심히 하고 특히 군이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 보이는 거는 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좀 자유를 줘야 한다는 부분 사실 시대가 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대 청년들 좀 자유를 좋아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솔직히 스마트폰이라던가 자유시간을 어떻게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현실성이 있지 않나 그렇죠. 생각해 봅니다. 저는 조금 죄송한데 제가 좀 그거는 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왜 드냐면요.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가운데는 굉장히 미군을 옹호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모병제가 아닌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드는 게 뭐냐면 저는 편한 군대 뭐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라는 말 하시겠지만 그 편한 군대에서도 탈영이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물론 이건 역시 또 구더기 무서워서 장복당군다는 얘기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이 군에 오게 되는 이 청춘들은 굴곡을 겪어요. 특히 군의 사이클을 보면 2년이라는 사이클을 보면요. 한 일병 들어가서부터 아까 이렇게 휴가 나가고 이럴 때 얘기지만 여자친구도 있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되니까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그 군대에 간다고 막 울어주고 나름대로 뿌듯함도 느끼고 와요. 그래서 부모님도 그렇고 그러다가 내가 뭔가 보람있는 일을 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는 기간까지 딱 1년이야. 내가 계급도 이제 하나 더 달았어요. 막 그러면 이제 막 앞으로 한참 더 남았지만 이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자친구가 슬슬 전화를 안 받아. 뭐 이런 것들. 편지를 했는데 답장이 없어. 그럼 사람이 정말 이제 막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때 되면은 옛날에 편한 이 군대에서도 그 관심사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간을 줄여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참 무식한 거지. 걔를 막 괴롭혀. 누굴?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지금
말하자면 헤어지기 직전이야. 얘가 지금 막 이렇게 돼 있어. 거의 탈영하기 직전이야. 그러면 밑에 쫄병을 괴롭혀. 그러니까 말하자면 걔가 쫄병도 괴롭히지만요. 실제로 그 위에 고참이 그 사람을 괴롭혀요. 왜냐하면 딴 생각하라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거야. 자꾸. 시간을 자꾸 딴 데로 보내라는 거지. 괴롭히는 것도 막 진짜 교묘하게 괴롭혀. 그러니까 막 화가 나도록 하죠. 근데 그게 시스템적으로 어느 정도 맞아떨어질 때도 있지만 정으로 엇나가면 에잇 하고 탈영해버리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좀 비논리적인 것들이 막 생겨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한 병장 정도 되면 무슨 고민이 앞서냐면 내가 2년 동안을 군에서 살았는데 어느 정도 적응된 것 같아. 계급도 있어서 나름대로 이제 느릴 것도 느렸고 내가 뭔가 지휘도 막 했었고 자부심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막상 이걸 다 던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기득권이라는 게 생겨 있는 거예요. 군대에서. 그 기득권이 바뀌어요. 다시 나가게 되면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과 잘할 수 없을 거라는 불안감, 요즘 취업도 어렵다는데 말뚝 박을까? 뭐 이런 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 심각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잊기 위해서 나름대로 또 괴롭혀. 시간이 많으면 생기는 일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휘관들의 논리야. 시간 많으면 사고 터지니 빡빡 굴리자. 근데 이게 참 비논리잖아요. 그 비논리적인 상황을 계속 막아온 거야. 땜질해 온 거야, 우리 군대가. 이 사이클대로. 그러니까 또 그렇죠.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이제 딱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말년 제대할 때쯤 되면 학교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대학 예비역이라고 하면 이제 알까 효민 씨가 저 선배님하고 이제 놀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이런 문화들이 너무 많아요. 군대와 연관된 것들이. 근데 비논리고 비상식이고 또 하나는 불합리하고 비인간적이고. 그러니까 군대 안에서 여기 역으로 얘기하면 제대할 때쯤 되면 동지애라는 게 생기고 동기애라는 게 생기고 뭐 이런 게 생겨요. 애틋한 게 생겨. 근데 군대 제대하고 나면 누구 한 번이나 연락하나요? 가끔 진짜 한 번 연락하면 너무 반갑지. 그 고생을 같이 한 사람을 만나니. 근데 이게 다들 안 한다더라. 안 해요. 신기해. 안 하게 돼요. 정말. 사는 게 아프다는 핑계긴 하지만 정말 안 하게 돼. 군대에서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거 다 내팽개친고요. 부정적인 것만 남아있는 사회야, 우리가. 우연히 만나면은 기분은 좋은데 또 연락은 안 한대. 또 역으로 그 기업 되짚고 싶지 않아. 솔직히 말하면. 되게 말 의미는 있는데 자유를 안 줘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었잖아요. 그 고민을 스마트폰을 하면서 그래도 여자친구랑 계속 연락을 하고 좀 그러면은 조금 낫지 않을까? 잘 모르겠네요. 제가. 그렇죠. 물론 이거는 제가 이제 구덩이 묻어서 당 못 담그는 경우를 얘기하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볼 때는 군 병역 문화가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의외로 제대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고 또 마중 제대했던 제 친구들도 여기 이렇게 소식을 많이 올리는데 보면은 요새 보면은 다 군대 가는 거, 군대 제대하는 걸 많이 올리는데 군대 가기 위해서 머리 깎고 부모들하고 사진 찍으면 엄마 아버지가 섭섭하긴 하지만 자랑스럽더라고. 다 올려요. 그리고 뭐 축하 메시지가 엄청나게 올려. 우리 아들 뭐 명문대학 갔다고는 안 올려. 그건 축하한다는 얘기도 또 안 해, 사람들이. 군대 간다 그러면 군대 간다 그러면 뭐 자랑스럽다, 축하한다, 내 자식 보내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또 관심과 그 애정을 많이 받아요. 맞아요. 왜? 그건 국가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개개인에 맞춰가지고 이걸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지금 그 많은 그 사병들이 매년 군대에 입대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다 잘 지내고 잘 제대하고 나와요. 그렇죠. 네. 맞아. 그래서 이런 사고를 우리가 막긴 막아야 되겠지만은 군 자체를 전부 막 부정의 이런 문제투성이의 집단으로다가 이렇게 막 뒤흔들어 놓는 이런 거는 정말 누굴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데 문제는 개개인의 인격이나 인권이 예전과 달리 너무너무 중요시 되고 있어요, 지금. 그죠? 너무 중요시 돼서 옛날에는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때려도 맞고 그랬어요. 맞고 지나가고. 그렇죠. 뭐 선배가 때려도 맞았어요. 그렇죠. 저희 군대 생활할 때도 새벽 2시에 잠을 깨워가지고 동산에 올라가서 모기들 뜯게 하고 이렇게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한 20대 맞아야 잠이 오고 그랬어요. 왜?
또 때릴 시간이 됐는데 안 때리는 거야. 불안한 거야 이게. 그치, 군대에서 그런 거 이게 있어. 빨리 맞아야 빨리 맞아야 잠이 오는데 2시부터 잠자다가 8시까지. 벌떡 일어날 것 같은 거. 2시에 맞고 빨리 잠을 이해할 수 자야 없어. 그 다음에 이제 맞았으니까 이제 푹 자야 되는데 2시 20분이 됐는데 안 때리는 거야. 잠이 계속 안 오는 거지. 근데 고참이 술 먹고 골아 떨어져가지고 그날 안 깨운 거야. 그러면 이 맞아야 될 쫄병들은 다 못 자고 밥을 꼬박 세우고 야 내가 어제 못 때린 10대 오늘 더 보태가지고 때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더 그게 결국 빠지지가 않아. 그렇지만은 그때는 뉴스 나올 얘기네요. 지금은 큰일 나지만은 그때는 그렇게 맞았어. 그래서 저는 나이 드신 분들한테 정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때는 그랬다는 얘기를 절대 하면 안 된다. 지금은 달라. 우리 때가 아니라 지금은 아이들 때다. 그러면 아이들 때에 맞는 군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요새 애들은 너무 약해. 뭐 군대에서 뭘 좀 저기 하면 툭 하면 뭐 죽고 자살하고 뭐 투수하고 이건 애들이 문제가 있어.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애들한테 문제 없어요. 군대 간 애들이 문제 있어서 데려간 거 아니야. 국가에서 데려갈 때는 다 쓸모 있어서 데려간 거라고. 그러니까 절대 아이들한테 문제의 책임을 떠넘기면 안 되고 거기에다가 그 아이들은 다 피해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는 피해자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구실을 붙이고 네가 부주의했지 않냐, 네가 피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첫째 이 사고를 바라보는 군대 시각이 첫째는 전체로 매도하지 말자 군대를. 또 하나는 피해자를 갖다가 피해자한테 어떤 탓을 한다든지 뭐 이걸 그냥 일부 사례로 또 넘어가서도 안 된다. 이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하다고. 저 정의로운 사회는 피해자한테 어떤 처벌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거에 너무 원인을 묻지 않는 거지. 네가 묻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감명 깊습니다. 사실 군대 얘기를 하면은 군대에서 많은 재밌는 일들이 있어요, 사실. 그렇죠, 맞아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 남자들끼리 모여서 그 흔히 말하는 못된 짓도 해보면서 군대 가고 있는 얘기도. 근데 한번 가봐야 돼. 근데 사실은 이 얘기들을 정말 안 하게 되는 순간이에요,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은 순간이 돼버렸죠. 또 하나는 이 군대에서 이런 거죠. 동지의 인간에 대한 아주 깊은 애정? 이거 얼마든지 생겨요, 정말로.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나를 너무 미워하는 고참이야. 정말 막 맨날 혼내고 맨날 어떻게 해요. 내가 막 펄펄 끓는 열에서 누워있어. 그러면 내가 이제 보초호수잖아요. 뭐 불주먼 쓰고 올 때.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혼낸 사람이, 야, 쟤 재워라. 내가 갈게. 한 번 더 나가는 고참이 있어. 휴머니즘인데? 그게 뭔지 몰라. 근데 그게 이제 또 하나는 얘기를 하자면, 그게 책임감이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책임지고 있다는 책임감. 근데 생겨요. 아무리 인성이 약한 사람도 책임감이 생기고, 또, 이 어떤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고참이 있어요. 신나게 괴롭혀. 병주고 약주. 맞아. 신나게 괴롭혀가지고 어느 날 내가 아파가지고 내 의관에서 열이 끙끙 앓고 막 땀을 흘리면서 누워있는데 탁 오더니 약 하나 던져주고. 약간 많이 아프구나. 그리고 탁 나가면은 얘는 그 당시에는 지푸라기도 잡고 싶고 어머니 생각도 나고 아무 생각도 나지만 환경은 그렇지 않아. 그럴 때는 나쁘다. 그 사람이 고마운 거야. 고맙지. 저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구나. 근데 난 그게 잘못됐다 이거야. 물론 연애를 할 때 나쁜 남자가 그러니까 그 밀당의 그 방법인데요. 똑같은 얘기인데 진짜 똑같은 방법인데 그것 또한요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나쁘다고 실험을 하면 계속 감정만 쌓이는 거야. 뭔가 이쁜 짓을 해야 되는 거지. 내 마음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야, 사실. 근데 그 마음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그게 이제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는 거예요. 스톡홀름 신드롬이 이제 범죄자가 인지를 잡아놓고 그래놓고는 잘해주는 거야. 너무 춥지 않아요? 이건 범죄자가 이거 뭐 춥지 않냐, 배고프지 않냐,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서 뭐 사랑에 빠져서 뭐 결혼을 한다든지 뭐 일본에서도 그랬잖아요. 나를 납치한 사람과 정이 들어가지고.
그건 아직 극히 정신 이상자들이 그 신드롬이고 진짜 나쁜 네. 사람이야. 그건 잘못된 적이고 아 이런 경우는 정당화될 수 있어요. 정말 너무 고데기 훈련을 시켜. 네네네. 다른 부대는 요 정도 하고 끝내는데 우리 소대장님이나 분대장님은 정말 막 1등을 해야 된다 뭐 해가지고 막 열심히 훈련을 시켜 막 예? 근육이 땡기도록 그래놓고 또 잘해줘 사적인 거는 힘들었지 1등만 하면은 1등만 하면 그러면 그런 거는 저는 그래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걸 가지고 힘들게 하는 거는 그래도 용서받을 수 있다. 신상필벌. 그렇죠. 근데 이게 사적인 걸 가지고 아까 그 말년병장처럼 이거 뭐 저기 내가 뭐 애인도 제대하기 전에 뭐 그만뒀어. 이게 취직할 걱정하니까 뭐 앞날이 캄캄해. 뭐 대학 다시 복귀할 생각하니까 뭐 학비도 없고 뭐 가면은 또 뭐 그때 같이 있던 뭐 애들도 다 없어지고 지금 뭐 휴학하고 뭐 고민이 많지. 근데 그걸 갖다가 개인 뭐 사회적인 걸 갖다가 엄한데 이렇게 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범죄가 되는 거니까 그거는 자기 수련, 도를 닦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군대는 어떻게 보면 자기를 성숙시키고 도를 닦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해요. 맞아. 진짜 사나이 보면은 정말 좋으신 분들도 많던데. 그렇죠. 좋은 그 군대 지휘부도 많고. 그쵸? TV 앞에선 다 좋게 보이는 거지. 아니죠. 근데 하나만 더요. 네. 하나만 더. 저 윤병장인가요? 아니, 윤일병 사건인가? 저기 윤일병 사건의 가장 제가 추정해보는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음모론인가요? 그러니까 인물은 아니야. 네. 근데 저 이병장이죠? 네. 이병장이 관심사병이었어요. 그리고 이 부대로 전입을 왔어. 네. 그쵸? 네. 전입을 와서 환경이 변했어. 네. 변해서 그 이전의 얘기들이 자기도 거의 말하자면 집단 따돌림 내지는 괴롭힘을 당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받은 게 있고, 그죠? 일종의 이제 피해자이기도 해. 근데 환경이 변했고 또 관심사병을 대하는 분위기가 달라. 이건 잘 모르니까. 임병장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병장 여기 저기 가해자로 되어 있는. 가해자. 그래서 부사관과 지휘부가 야, 넌 이제 그 관심사에서 벗어나서 네가 이제 개척해라. 긍정적으로 살아라. 어떤 힘을 불어넣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뭘 얘기했냐면 네가 애들을 관리를 잘해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방법은 이 방법이야. 당했던 방법도 이거야. 그게 효율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것만 알고 있어요. 근데 칭찬을 받아. 그죠? 지휘부로부터. 야, 흔히 말하는 그 바로 저기 윤일병 위에 있는 일병. 야, 너 어떻게 쟤를 이렇게 변화시켰냐? 애가 자세가 좋아졌다. 라는 것에 대한 감회가 받았어요. 감흥을 받았어. 그러니 신병이 들어오자마자부터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추정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 속담에 그 머슴을 당한 사람이 머슴을 부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보상 심리가 있지. 내가 그 고참한테 당하고 그걸 못 버텨가지고 이쪽으로 왔어. 근데 나는 이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자기 부하가 자기 인내심의 범위를 벗어나게 행동을 하면은 내가 너 때문에 내가 그런 수모를 당하고 이렇게 당했어도 나는 그렇게 안 해주려고 이렇게까지 참고 노력을 했는데 네가 나를 건드려? 해가지고 더 가혹하게 하는 경우 있어요. 이게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성의 범위를. 그건 어떻게 컨트롤 해야 되나? 근데 이게 말씀하신 건 이건 병리학적으로 병이죠. 정신병이죠. 병이죠. 그러니까 병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풀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관심사병 이거 지정할 필요 없어요. 맞아.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그 지휘관들이 그렇잖아요. 정말 그 중대장님, 대대장님, 연대장님 이런 분들 정말 사병들한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한 달 동안 본인들이 하는 말 중에서 사병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병한테 관심 보이는 말을 몇 마디나 할까?
그냥 회의석상에서 하는 말 말고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지휘관들이 예를 들어서 예하 부대를 방문할 때 뭐 어디 뭐 연병장에서 뭐 크게 뭐 사열을 하고 뭐 저는 그거 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는 어디 회의장 강당에서 업무 보고 딱 받고 사병들한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시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자기가 예하 부대를 간다면은 예하 부대에 내무병 가서 1등병, 2등병 손을 잡고 그죠? 1등병, 2등병 손을 잡고 문제가 있으면 얘기하고 이런 건 내가 강력히 처벌할 거라고 반복적으로 방문할 때마다 그렇게 그걸 먼저 하면은 저는 저렇게 안 돼요. 예. 근데 위에만 바라보고 그냥 훈시나 하고 뭐 훈시하면은 그게 1등병, 2등병까지 누가 전달을 누가 합니까? 그 전달 안 할 거라고. 물이라는 게 가다 보면 다 마르고 새고 거기까지 가겠냐 이거지. 그러니까는 결국은 1등병, 2등병을 위에서도 계속 쟤네들은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들어간다면 저는 좋은 신호라고 봐요. 네. 그랬더니 우리 그 딸이 그러더라고. 군대 또 이거 하느라고 이제 군대가 전투력이 엄청나게 약화되겠네.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더라고요. 우리 딸이. 그래서 야 그렇지 않다. 제 남동생은 스마트폰 게임하고 나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던데요. 그럼 이제 정해진 시간 동안에 네, 할 수 있으면서. 휴식 시간이나 이럴 때는 자유롭게 스마트폰을 좀 하고 그러면 뭐 군대 뭐 문제점을 다 사진 찍어서 보내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냐. 맞아. 그러니까 잘하라는 얘기지. 지금 시대에 맞는 방안 같아요. 그렇죠. 투명하게. 저는 거기에 이제- 대해서는 반대. 그 물론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역으로 이런 절차는 분명히 이제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훈련을 나가게 되면 휴대폰을 다 수거해. 왜냐하면 이 훈련상을 노출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혹은 뭐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서도 또 누군가 뭐 이렇게 실수로라도 들고 들어가. 그럼 또 처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군대라는 것은 그만큼의 엄격함은 있어야 돼. 왜냐하면 이 보안이 잘못되면 저기에다 노출되고 나면 아무짝 쓸모없는 거지. 그렇죠. 그것들에 대한 공유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훈련병들이 노출할 비밀이 뭐가 있을까? 사실은 오늘 그게 돈 참 주었다. 군대에서 참 그거 아이러니 하잖아요. 저는 이게 왜 비밀이 되지?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아니 있는데. 그리고 1등병, 2등병, 신병들한테 뭔 비밀이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심지어는요. 저희가 지금 이제 방송이지만 방송에서 카메라 들고 쫓아 들어가도 그 진짜 사나이도 마찬가지일 걸. 저한된 곳에서 촬영할 수 있어? 절대 아무데나 못 가. 그러니까 그건 군대의 기밀이니까 뭐 그런 시민한 스마트폰에 대한 보안을 마련하면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마무리하는 순간 같은데 이 부분을 좀 보고 싶어요. 엊그제 아마 오늘쯤이면 그럴 거라는데 명량이라는 영화가요. 정말 단시간 내에 1000만의 관객을 동원하고 있대요. 네. 오늘쯤이면 1000만 명이 될 거라는데 저도 그 영화를 만들었어요. 네. 네.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 물론 이제 제가 스포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는 건데 안 보셔야 보셨어요? 돼요. 보셨으면 좋겠어요. 난뭐 이렇게 다 보는 영화는 들으면 내가 더 많이 그렇죠. 알더라고.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많아서 안 봐도 영상이 보여요. 저는 여러 가지 시너지 작용이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 명량이 결국은 울들목이고 진도 앞바다기로 해서 세월도 생각나기도 하고 이순신 장군이라는 그 위대한 인물에 대한 좀 자부심 같은 걸 많이 보기도 하고. 근데 딱 이 군대 문제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탈영한 병사를 데려다 놓고 목을 치거든. 맞아. 목을 치는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그 공포심을 확 자극하거든 사람들한테. 공포심을 극복하는 내용의 영화잖아요, 이게. 네. 공포심을 극복하는 게 결국 지휘관의 가장 큰 덕목이라는 것도 이제 여기서 드러나는 거고. 두려움을 용기로. 근데 과연 우리 군대에서 어떤 게 공포냐. 근데 군대 자체가 공포인 거예요. 군대가 맞닥뜨려지는 적이 아니라 군대 자체가 공포인 거야.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군대 자체가 죽으러 가는 곳처럼 느껴져 버렸잖아요. 이것을 지휘관이 바꿔줘야 되는 거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순신 장군 같은 지휘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철저한, 보죠. 그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이 다 자기 희생이에요. 맞아. 그쵸? 본인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죠. 자기가 젖잔 앞에서 가장 먼저 앞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우는 거야. 이게 군인으로서의 가장 큰 덕목인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연 우리 군대의 지휘관들은 정말 앞에 나서서 용감하게 싸우는 모습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노출시켜 주었었는가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노출돼야만 하고, 나는 전쟁 영웅은 꼭 아니더라도 군대 영웅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많은 영웅들이 있어요. 자기 부하를 위해서 희생하고, 심지어는 수탄이 앞에 떨어진 훈련용 수탄을 자기가 껴안고 사망하는 장교들, 엄청난 명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가.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들로 뭐 덧칠하거나 데코레이션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저는 좀 더 생각이 드는 거죠. 군대는 그런 곳이다. 자기 희생과 적을 위해서 우리를 지키는 것들에 대한 얘기다. 우리가 이제 다시 얘기해야 될 것들이 그런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현재 군대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진짜 궁금해서. 막 진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고 막 불안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군대 전체가 불안할 거예요 지금. 근데 아까 저 스마트폰 얘기를 하면 TV는 많이 본다고 들었거든요. 영화도 보나요? 잘 모르시죠? 영화도 보죠. 보죠. 그리고 종교 활동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하고, 스포츠도 하고. 사실 군대가 재미가 많은 것 같은데? 군대가 제공하는 다양한 것들은 의무복무라는 것 때문에 자꾸 심리적으로 내가 가야 된다, 사고 난다, 뭐 한다 한대요. 뭐 어느 직장 조선소에서부터 시작해서 운전하시는 분들서부터 시작해서 사고는 다 있는데 문제는 이런 이제 범죄, 저런 범죄가 문제지, 저런 그 군대에서의 저런 범죄, 인권 문제만 뺀다면은 저는 군대의 그 순기능이 나름대로는 크게 있어요. 그리고 내 주변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많이들 군대에 대해서 좋은 걸 얻고 자랑스럽게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런 사고만 좀 예방을 하면 좋은데, 문제는 이제 군대가 굉장히 행정 관료화됐어요. 그래서 이 군인답지가 않아. 그래서 오죽하면은 몇 년 전에 군인에 대한 체력 검사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체력이 안 되는 분들은 이제 승진을 못 시키는 것도 있어요. 그게 체력도 저하되고, 이게 막 이 페이퍼워크가 너무 많아진 거야. 보고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면은 그 시간을, 그러니까 군인 본연의 업무, 아주 진성 군인의 업무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이 평화로운 시대에 군인들이 보고서 만들고 밤새 보고서 만들면 체력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좀 오래된 직업은 다 약간 그렇게 되나 봐요? 그런 게 있죠. 네. 근데 그런 경향이 좀 이제 군대에서. 강해지고 있다. 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임병장 같은 경우에 체포되었을 때 자기는 왜 총을 쐈냐고 물었을 때 자기는 자기를 괴롭혔던 인생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만 왕따를 당한 게 아니라 이분이 고등학교 때도 왕따를 당했대요.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나를 괴롭힌다, 막 나는 항상 어딜 가나 욕을 듣는다, 이런. 그러니까 왕따 문화 자체가 사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여중생들도 집단 구타를 하고, 근데 다만 군대라는 사회는 총이 있고 수류탄이 있고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왕따를 시키는 그런 문화 자체가 근절이 돼야 이런 군대 사회에 그렇죠. 왕따 문화가 있기도 하지만은 그 왕따 문화도 있지만 방관적인 문화도 이거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하고 있어요. 보복이 두렵잖아요. 나만 아니면 돼라는 그런 심리가. 그 집단 심리죠. 그리고 그게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저 물소대틀처럼 서로,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각박해진 것 같긴 해요. 심리적으로. 맞아. 물질적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내가 아닌 나를,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생존에 대한 강박관념을 좀 심하게 갖고 있는 느낌이에요. 저게 군에서 저런 왕따를 당하고 힘들어도 누군가가 힘들지. 한마디. 나도 힘들어. 조금만 참자. 나도 탈영하고 싶고 나도 죽고 싶은 적이 있었지만은, 야, 나랑 똑같은 너를 발견했구나. 야, 너하고 나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좀만 참자.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저는 문제 해결 저렇게까지 안 돼요. 틀림없어요. 그리고요, 누구를 괴롭히는 사람도요, 누군가가 나의 예를 들어서 병장이 제 혼자겠냐고. 하사도 있고 또 다른 병장도 있어요. 또 우리 내무반이 아니지만 다른 내무반의 병장이 또 있을 거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영화를 보든 뭐
라이언 킹을 보든 뭐 어떤 뭐 보든 간에 항상 악마가 있으면 그 악마를 견제하는 또 누군가가 있어요. 네. 최근에 만든 혹성 탈출인가? 아, 저 봤어요. 뭐 그런 것들도 네. 있잖아요. 그 역할이 없어. 부재한 그런 역할이. 흔히 말하는 브레이크 장치. 그렇죠. 그치? 딱 뭔가 한 번은 더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게 해주는 브레이크 장치가 제도, 시스템, 그게 다 그 장치거든요, 사실은. 저런 것들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거든. 그게 작동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제 벌어졌고. 요즘 뉴스를 보면 무서워요. 온갖 무서운 사건이라는 사건이 다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음 주에 언론 다룰 때 한번 그걸 그렇죠. 좀 얘기합시다. 요즘 뉴스 보기가 무섭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진짜 이제 언론의 향하게 가는 이 순간이 되어가고 있고요. 네. 오늘은 군대 얘기했는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네. 그래서 뭐 그게 축구 많이 하나요? 뭐 하여튼 군대 축구 얘기하면 끝도 없어. 그러니까 밤새도록 해야 되니까요. 부모님들이 아마 보시고 계신다면 저희가 아마 해석하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 언론에서 나타나는 많은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아마 우리 뭐 부모님들도 다 아버님도 군대 경험하신 거니까요. 서로가 알 수 있는 뭐 최소한의 이야기들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언론을 얘기하면서 과연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든 것을 제공하는 게 언론인가를 좀 낱낱이 파헤쳐보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뭐 저렇게 구타당한 사진, 뭐 죽는 과정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우리가 접하니까 그 국민들이나 부모님들 특히 또 군대를 이제 막 가 있는 신병들 또 가고자 하는 지금 사람들은 참 공포감 또 불안감 또 분노, 당혹감 이런 것들이 또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것이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또 그것이 현실이고 99% 이상은 건전하게 군대 생활을 잘 하고 있고 또 군대에서도 훌륭한 지휘관들, 소대장님들 이런 분들이 또 어머님 김일병은 지금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자도 보낸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또 얼마 전에 멋있지. 제가 근무했던 그 군대를 30 몇 년 만에 제가 갔다 왔는데 정말 내무반도 좋고 시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좋고 지휘관들도 인품도 좋은 분들을 제가 만났어요. 사단장도 만났는데 우리 애들 뭐 사기도 좋고 아주 잘 되고 있고 다음에 뭐 군부대 대항 뭐 하는데 우리가 뭐 1등을 뭐 이번에 목표로 하고 있고 그래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30몇 년 만에 저희 동료들이 거기 갔다 오면서 야 군대 많이 좋아졌고 정말 이제는 아이들을 맡겨도 되겠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이런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단기간에 군을 선보겠다. 군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갖다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하겠다. 저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사고다. 우리 사회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군의 전투력이나 군의 사기나 또 군 조직 문화를 단기간에 뿌리 뽑고 바꾸겠다는 잘못된 것에 기초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액션을 하면은 그 후유증은 반드시 더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군 스스로가 체질을 개선해서 이런 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또 격려를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역시 군대는 뺑이 치는 곳이니까요. 그 뺑이 치고 있는 많은 군인들을 위해서 박수 치고 끝낼까요? 네. 그래서 저기 뺑이 치는 게 뭔가요? 일단 힘들게 일하는 거. 우리가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억울하게 또 힘들어하는 애들도 있는데 그건 용기를 내라고 박수를 치는 거고 또 돌아가신 분들한테 나 또 이 희생자 가족들한테는 우리가 사실 굉장히 죄송하지만은 그 상처를 빨리 치유하시고 또 더 다른 아이들이 이번 일로 인해서 군도 발전하고 더 다른 희생자가 없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부모님들이 용기도 내고 또 우리 자식에 대해서 좀 위로를 좀 더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의 의미가 큰데 무거운 박수를 치는 거죠. 우리 군이 발전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박수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이제 잘 맞는다. 맞네. 이제 맞는다. 근데 이거 참 박수 치고 욕 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 근데 저희가 막 이렇게 친 거 아니고 의미 있는 세 박자 박수였으니까요. 이해해 주실 거라고 충분히 생각하고요. 다음 시간에 언론과 관련된 얘기 하면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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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지나가네. 출연자들의 말씀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다면요? 군대 좋아졌다. 라는 말씀이긴 한데요.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얘기를 하면서 답답함이 해소되거나 혹은 뭔가 증폭되거나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 수준의 제 감정은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가장 뭐랄까요. 이 군대 하면 생각나는 많은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참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군대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마지막에 박사님께서 정리해 주신 부분 중에 또 단기적으로 우리가 접근하지 말자. 늘 항상 이런 답변을 해주시는데 네, 그렇게 차근차근히 그 내부에서 좀 고쳐나갈 수 있게끔 우리도 기다려주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다 기억에 남아서 특별히 이렇게 들어오는 게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의외로 그 군대 문제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시각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았고 또 해법도 어떻게 보면 손에 금방 잡힐 것 같으면서도 또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게 오늘 이제 출연자들 토론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어느 한마디가 이렇게 귀에 들어오고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오늘 저희가 박사님께서도 박수를 항상 저희가 치면서 끝내긴 하는데 이 박수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가지면서 칠 수밖에 없는 박수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께서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은 그 안에서도 항상 동전의 앞뒷면처럼 어떤 게 벌어지면 누군가의 피해자는 꼭 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득을 보기도 하겠지만 그건 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누군가는 계속 이 어떤 상황이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렇다면 그 연결고리 사슬에 대한 것들을 우리 스스로 꺼내보려고 하는 어떤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논의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생각도 보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군대 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뭐 아들이 있지도 않고 하지 그리고 군대 가는 친구는 제가 고무신 거꾸로 신을까봐 겁나서 안 만났거든요. 그래서 군대 문제에 크게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 이런 사건들이 막 터지니까 그동안 왜 안 가졌었나 참 저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잘한 거야. 관심사병을 한 명 줄였잖아. 애국했네요. 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군대는 개인이 극복해야 될 그러한 그 공간이 있고 또 군대가 극복해야 될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은 개인한테 벌어지는 것이고 이 벌어지는 상황은 군대라는 시스템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개인이 조심해야 된다. 군대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중요한 관점은 우리 젊은이들이 국가를 위해서 모든 걸 유보시키고 의무적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그 아이들이 무사히 귀환해야 된다. 가정으로. 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까지 우리 사회가 요동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모든 위정자들이나 국민들이나 젊은 이들이 군대를
웃으면서 가고 웃으면서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스템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